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한겨레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이 지난 23일 우리나라 관할인 이어도, 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있죠. 자,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랴오위다오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이어도 그리고 센카쿠 열도 여기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 식별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남의 땅 또 자기 땅 남의 땅 지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지역, 이 상공에 방공 식별 구역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방공 식별 구역이라는 것은요, 각 나라가 영공 방위를 위해서 영공의 외곽에 설정하는 공간인데요. 국제법상 인정되지는 않지만은 관행적으로 각 나라가 군사적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 식별 구역은요, 특히 우리의 경우 이어도의 북쪽, 제주도의 서쪽에 이르고요. 우리 구역과 너비 20km, 길이 115km 정도 겹친 그런 구역입니다. 이어도 상공뿐 아니라 이어도 북쪽 상공까지도 포함하는데요. 현재 이어도 상공은 일본의 방공 식별 구역, 한국의 군사작전 인가 구역이고요. 네. 한국은 해양과학기지를 만드는 등 이어도 해역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이어도를 넘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어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만듭니다. 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느냐? 만 하루가 지난 24일 뒤늦게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이 옥타브가 하나 더 높습니다.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중국에 가서 중국말로 연설하면 뭐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한복을 뽐내면 뭐합니까? 예. 자, 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겨레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전주교구의 박창신 원로 신부가 바로 지난 금요일 군산 수성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NLL에서 한미훈련하면 쏴야지, 그것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지금 정부와 여당이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자, 박창신 신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한겨레가 사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NLL은 분쟁 지역이고 서해 교전이 있었던 곳이다. 민감한 그런 지역에서 훈련을 해서 북한을 자극한다. 왜 유도를 해서 포격을 하도록 하느냐. 독도 근처 바다에서 일본이 훈련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간단한 비유였다. 정부는 북한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야
국내 반대 세력을 적으로 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교류하려고 했다. 그 후임 대통령들이 그것을 받아서 해야 했다. 하지만 북한을 완전히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정부는 국내에서 노동자 농민운동하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서 공격한다.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조국이 의심스럽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나는 군대도 다녀온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이 서로 협동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서로 정권 교체하면서 잘 사는 나라가 소원이다. 진보와 보수가 상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창신 신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다가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서 다리를 다쳐서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걸음걸이가 불편한데요. 80년 6월 전북 익산 내 여산성당의 주임 신부로 있던 시절 강론 등을 통해서 광주에 참상을 알리다가 이 쇠파이프와 칼을 든 괴한 5명에게 칼에 찔리고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던 그런 신부입니다. 네, 국가유공자라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한겨레신문 사설이 있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란 국기문란에는 눈 감고 박창신 신부의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으며 종북 공세에 나서는 것은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당시 20여 분간 진행된 박창신 신부 강론에 요지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에 책임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이용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것이었다. 발언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제대. 네. 제대라 하면 이제 그 제사 때라고 불리는 거죠. 제사 때 뒤에 숨지 말고 사제복을 벗고 말하라는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를 비판한 것은 그 저희를 의심케 한다. 박창신 신부의 일부 발언만을 부각시키며 대대적인 종북몰이에 나서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지만 그렇다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탓하는 억지를 그만 부리기 바란다. 이렇게 사설이 끝납니다. 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거론이 됐습니다. 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일보 6면에 있는데요.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윤상현 의원,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박근혜 의원을 비난한 글도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점입니다. 지난 대선 총선이 아니라 2009년 10월로 가보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그야말로 각을 세우면서 다퉜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2009년 10월 인터넷 포털의 한 카페에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박근혜 의원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가? 라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터넷 언론사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2010년 3월에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지도 않고 표만 얻으려고 경북 주민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국정원이 쓴 모양이죠? 국정원이 박근혜도 비방했다. 이제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근데 시점은 말이죠. 이 지금 이명박, 당시 살아있는 권력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립각을 세울 시점이었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정부의 각종 정책을 옹호할 목적으로 진행됐고 따라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발언은 그런데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 개입 활동이 이명박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여당 스스로 인정한 격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내에 이명박 원세훈 인맥 속가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측까지 할 만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야말로 국정원의 무차별 개입을 인정하는 결과인데 네. 자신의 발언이 이렇게 판단이 될지 모르고 한 발언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국정원이 박근혜도 욕했다. 국정원이 이게 문재인 안철수만 욕한 게 아니라 박근혜도 욕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싶고 그런 논리를 펴고 싶었던 건데 그 시점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였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였고요. 당연히 전국의 걸림돌이었다고 판단했다면은 국정원이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비난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만 해도 정가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예. 친이와 친박의 대립이 워낙 극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친이계 정치인들은 친박이 집권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차라리 민주당이 낫다. 이런 얘기들이 정가에 흘러다녔고요.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이런 박근혜도 욕했다. 이렇게만 듣기를 바랐는데 그 시점을 따져보니까 말이죠. 국정원이 어마어마하게 때마다 이렇게 댓글 활동으로 정권의 어떤 그런 안보를 위해서 뒷받침했다라는 것들을 또 증명한 셈이 돼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보면요. 네. 지금 시대를 그러니까 네. 언론의 수준이나 그 네. 언론 보도를 접하는 국민의 수준을 네. 자신이 청와대에서 전두환 사위가 되던 네. 그 결혼식을 올리던 그 시점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이런 수준의 인물이 여권의 실세가 되고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부르니 참 이 정권의 수준을 또 알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방부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일선 군부대 인터넷 TV, 그러니까 IPTV죠. IPTV에서 1970에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종북 활동으로 묘사한 동영상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메일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국방부가 이제 예하 이 보병사단과 공병, 포병여단, 전차정보대대 등의 정훈 장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국방부 정신전력과 확인 요청 사항입니다. 어느 부대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IPTV 우리 부대 소식에는 1.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2. 흔들리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두 얼굴. 이 두 영상물이 올라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부대인지 확인해 주시고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그 동영상에는 종북 세력은 북한 지령에 따라서 지하 활동으로 맥을 이어오다가 1972년 유신 체제 하에서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달 초에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들 동영상이 군 장병들에게 상영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국방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일선 예하 부대에다가 이런 동영상 지워라 이러면서 이제 증거인멸을 하려 했던 거죠. 예.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앞서서 삭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기사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현역 카드를 내놓는 게 유리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곧바로 이어질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판이 너무 커져서 자칫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고민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은 의원직을 던져야 합니다. 이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인 20일 전인 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광역단체장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은 지방선거 한 달여 뒤에 치러지는 7월 30일 재보선의 대상이 되는데요. 자,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이 10명이 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수많은 새누리당 의원이 출마한다? 그래서 의원직이 빈다? 이러면은 내년 재보선이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관측입니다. 네. 재보선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권은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시기상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열리는 선거라서 중간 평가로 해석될 소지가 크고요. 지금 155석이거든요. 만약에 야당에게 크게 질 경우에는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광역단체장 출마를 밝히거나 이미 표밭을 다지고 있는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이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정몽준, 정우택. 정우택 지금 청주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이 서울시장 꿈을 꾸고 있군요. 정말. 부산은 서병수, 유기준, 박민식, 이진복. 대구는 서상기, 주호영, 조원진. 인천은 박상은, 윤상현, 이학재. 이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인천 지역구였군요. 네. 여기 인천시장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또 대전은 박성효, 울산은 강길부, 김기현, 정가균, 안효대. 이게 전부 아닌가요? 울산 지역구가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이 지역구에 4명의 의원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경기도는 원유철, 정병국, 강원도는 권성동, 한기호, 황영철, 충청남도는 이명수, 홍문표, 경상북도는 강석호, 김재원, 이철호 의원 등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문형표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양반 참 이거 심각하네요, 사안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까지 고용했다가 적발된 불법 유흥업소가 문제가 됐습니다. 문영표 후보자는 일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것이고 유흥 접객권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민주당이 조사한 바로는 문영표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레스토랑과 바로 옆 건물 유흥주점의 전화번호가 같고 두 업소의 주인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간판만 레스토랑으로 달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이란 것이죠. 설사 그 문영표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문영표 후보자의 처신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지요. 법인카드로 호텔 밥값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또 부인 생일날 4년 연속해서 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휴가, 공휴일이나 관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455건 6,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영표 후보자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드러난 것은 물론이고 유흥업소 사용까지 드러난 마당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문영표 후보자는 한마디로 관료계의 김재철을 꿈꾸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철이네요. 문재철이란 또 저 스카이라이프 사장 이름이 문재철이죠. 그렇군요. 네. MBC 출신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KBS 출신이고 YTN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석규 사장과 친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전국에 이 재철이란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사랑의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 단계부터 공공도로 점용 같은 이런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 아닙니까? 2천억 넘는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건축이 된 것으로 또 알려져 또 개신교 안에서도 극한 논란을 불렀는데요. 자, 어제 신축 건물에서 첫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겨레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유발했다면서 사회면에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침 8시 무렵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학교에서 사랑의 교회까지 약 1.5km 구간은 한꺼번에 몰려든 차량으로 휴일인데도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다는 겁니다. 한 2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한 10분 넘게 걸렸다는 것이죠. 공사 전부터 제기됐던 주차 대란 또 교통 혼잡 문제가 현실화됐다는 것이 이 지역을 지난 한 시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앞서 사랑의 교회는 예배당 신축을 위해서 2010년 서초구 소유의 공공도로 지하공간 2077.98제곱미터에 대한 점용 허가를 서초구청으로부터 받아서 특혜 논란을 빚었죠. 이 교회에 참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해운 새누리당 최고위원,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대선 때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그분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이런 아주 대단한 분들이 또 다니는 교회가 바로 사랑의 교회인데요. 반면에 오늘 국민일보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편리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기공 3년 5개월 만에 사랑의 교회 서울 서초동 새성전 첫 주일 예배 화합 선교의 미래를 여는 새날,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게 미화하기 위한 기사라는 느낌 확 들지 않으십니까? 예. 한 시민의 말을 또 그 국민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과거 성전은 주차 문제가 심각했으며 공간이 좁아 아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불편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넓어서 너무 좋았다. 교회가 앞으로 화합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를 쌓는 일만 남았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반대했던 성도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고요. 네. 예. 사랑의 교회 외경과 내부 사진이 국민일보에 실렸는데 그 예. 규모가 참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인데 이런 그 교회 내부의 또 안팎의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뭐 국민일보 단 한 줄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건축을 반대했던 성도 정도로만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또 하나 소식을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거는 이제 사설의 형태로 된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도대체 뭘 수사한 건가? 이런 글로 시작하는 경향신문 오늘 사설입니다. 예. 사설 제목은 재판 진행될수록 허점 드러나는 내란 음모 수사입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재판을 지켜보면서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뭘 수사한 것일까?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건의 실체가 분명해지기는커녕 더 흐릿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열쇠를 쥔 제보자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핵심 증거인 녹취록은 100군데 넘게 수정됐으며 산악훈련은 일상적 산행으로 드러났다. 수사와 기소의 목적은 유죄를 받아내 처벌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이석기 의원을 법정에 세우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제보했다는 사람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되풀이했었죠. 지난 22일 7차 공판에서 말이죠. 아로에 가입했다면서 가입식 날짜와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아로 규약 이것도 직접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말이죠. 계속해서 국정원 주장 다르고 이 사람 주장 다르고 이러니까 뭐 도대체 진실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경향신문 사설의 논지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악훈련을 했다. 혹한기 산악훈련을 했다 했지만 뭐 등산으로 보였지만 훈련으로 보이진 않았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그런 증언이 있었고요. 또 아로 모임 녹취록 선전수행을 성전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으로 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가 이렇게 고치기도 하니 고의라면 기막히고 실수라면 헛웃음이 나올 일이다. 이렇게 사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30여 년 만에 내란죄를 적용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면 통상적인 사건보다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수사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내용을 보면 엉성하기 그지없다. 국정원은 3년 이상 아로에 대해서 내사해 왔다는데 확보한 증거는 제보자의 증언과 녹취록이 사실상 전부다.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한 검찰도 더 이상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일반 사건도 이렇게 수사했다가는 유죄를 받아내기 어려울 터다. 법원은 사실과 증거에 의거해 엄정한 심리를 하기 바란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사에서 기자들을 훈련시킬 때 예. 초기에 바로 경찰서로 보내거든요. 예. 경찰서에 가면 형사계가 있고 네. 강력계가 있습니다. 강력계에서 잡혀오는 그 피의자들이 기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돼요. 예. 왜? 그 사건은 조폭 사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무리하게 경찰이 수사하다가 조폭인 것처럼 했는데 증거가 없으면요. 예. 그
범죄자들의 이름을 막 만들어줍니다. 조직도를 그려줘요. 그렇죠. 뭘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거 정도는 최소한 봐야 이게 조폭 사건이라는 것을 기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 아로에 대해서 다른 조직도 아니고 내라는 조직 아닙니까? 예. 규약도 기자들이 본 게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게 조직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기사에 쓸 수가 있습니까? 예. 그 기자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규약을 봤냐? 아로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했는지. 예. 아로와 관련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종북몰이할 때 함께 부안해동했던 언론들 그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뭐 재판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이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이대로 그냥 못 보내드리게 아유, 됐습니다. 왜 또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시나요? 막말 논란. 예, 뭐 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상당수 언론에 의해서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당사자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앵커라는 직업인이 예. 그냥 뭐 모른 척 넘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괜찮겠습니까? 예. 먼저 그 글 네. 트위터에 올리게 된 경위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 홍보수석이죠. 이정현 수석이 이 천주교 신부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냐. 네. 이렇게 말했었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정현의 조국은, 그러니까 내 조국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그렇게 해서 집권한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네. 후한무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큰소리치니 이 정권은 불법 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하긴 그 아버지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아버지나 딸이나 이 범죄자들의 조국이 어딘지 나는 궁금하다라고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언론에서 문제 삼은 표현이 그에 비해 그 딸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 분열을 지청하는 건 맞는 거군요. 사상 최악의 아비와 딸. 그 두 분 말고 또 있습니까? 그 막말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수긍하세요? 전혀 수긍을 못합니다. 노종면 앵커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애비라는 표현을 아버지라는 뜻으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그 애비에는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아요? 그 작물아비로 네. 쓰이는 네. 어느 쪽입니까? 이 연합뉴스가 애비나 딸이나 이 말에서 애비가 아니라 아비가 맞는다 이렇게 정정해 주던데 뭐 막말 김용민은 참 무식하다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 생각도 들었는데 아비가 표준어인 것쯤은 저도 압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썼던 애비 이 애비의 정의에는 도둑들의 은어로 네. 도둑들의 은어로 훔친 물건을 사는 사람을 뜻하는 애비 작물애비가 여기서 나온 거죠. 중의적입니다. 네. 예. 남의 재산 가로챈 정수장학회 탈취 사례 누구의 그 소행입니까?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제 생각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은 언론에서 막말이라고 보도를 하는 것을 듣고 한번 살펴봤어요. 먼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예. 막말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짓거리가 그러니까 툭 내뱉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속되게 이르는 말, 속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예. 뭐 아까 정수장학회 말씀해 주셨고 또 쿠데타 자체가 뭐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니까 예. 이런 걸 빗대서 그 작물아비에 애비라는 표현을 썼다면 뭐 이거는 나오는 대로 짓거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애비가 속어인가 여부인데요. 사전에 애비를 찾아보면 아버지를 홀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하게 홀대하다 할 때 홀자인데요. 예. 낮추어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비속어는 아니에요. 예. 네. 자, 뭐, 근데 이게 예. 아비와 딸이 네. 애비와 딸이 이게 막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박정희 박근혜를 성역화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그 두 분을 그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홀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하나의 어떤 상식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아비와 딸 이렇게 표현한 것을 막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 정권 홍보 차원에서 뭔가 기획과 의도를 갖고 이렇게 설정해 놓은 그런
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저는 그래요.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걸 비판하려면 낮춰 불렀다라고 비판하든지. 네. 예, 근데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내용이겠죠. 네. 만약에 그 김 PD께서 애비 대신 아버님, 예. 딸 대신 따님 이렇게 네. 썼다면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10년 전, 예. 정확히는 9년 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접 연극을 통해서 예. 현직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예. 비하를 넘어서서 욕을 했죠. 예. 뭐 육실얼놈, 뭐 개잡놈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또 네. 성기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도 나왔고요. 예.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환생경제라는 그 연극, 네. 의원 연극. 제가 그 당시 돌발 영상 PD 할 때 예. 이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 방송 부적합 용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삐 소리로 다 가려서 보도를 하면서 제목을 18세 관람 불가.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뭐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용민 PD 트윗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논평을 했더군요. 예. 뭐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네. 그 당시 환생경제 연극이 공연될 때 예. 바로 앞자리에서 음. 박장대소했던 분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예. 있었습니다. 이게 뭐 김 PD 일이라서 예. 이 순서는 제가 일부러 좀 만들어 봤고요. 예. 환생경제를 한번 이 대목에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본인은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청취자들께 들려드리는 거니 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서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육실할 놈. 그러니 뭐 이런 개참놈이 다 있어. 야! 그러니 가면으로 태어났으면 불알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육실할 놈. 특유감 같은 년. 이 자료로 그거나 떼달라고 해. 그거? 그래 그 거시기. 그래 그놈은 그 시기 돌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불륜, 비리 의혹에 휘말린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어제도 주일 설교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 14일 최측근이었던 장로들의 폭로 기자회견을 의식한 듯 이런 언급을 했다는 점. 사람들은 소설을 좋아합니다. 소설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을 적어가지고서 읽게 하는데 실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적어서 읽으라 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읽어요. 나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소설 적은 것을 읽어봅니다. 자기들은 나의 괴로움을 가하겠다고 소설을 적는데 소설도 어느 정도 소설을 적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로 적으면 그것은 개똥소설입니다. 그것은 개똥소설입니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과 소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때 반사적으로 등장하는 비유, 바로 북한. 북한에서 선진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을 보면 소설이죠. 북한이 낙원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소설을 적어서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고 시작한 말, 이제는 진리를 운운하고 성경을 끌어들이는데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소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을 소설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설을 읽듯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은 나를 비판하지 않으면 축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전형적인 순복음 레퍼토리. 홍해에 장사 지내버리고 가나안으로 향한 새로운 마음과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 영적인 애굽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홍해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새 말을 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성공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천국이 내 것이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의 어제 이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축복 못 받습니다. 그것은 개똥소설입니다.